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1-169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사용자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사용자가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용자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 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 발령이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원직 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대기 발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인사 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업체의 징계 해고에 따라 을 회사가 갑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갑과 을 회사 사이의 파견 근로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징계 해고를 확인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며 을 회사가 갑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치 대기 발령을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하여 927일간 출근하지 않자 을 회사가 갑을 해고하였고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종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일 이후의 임금과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을 회사는 원직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 및 해고 기간의 평균 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 협약상 가산금 조항에 따른 가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갑을 해고한 행위가 징계권의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은 가산금 청구를 할 수 없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배치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256-624 판결 사건명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 1.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소극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은 물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행기에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계약에서 정한 매매 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판단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 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 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 내용, 이행기가 정하여진 목적, 이행기까지 기간의 장단 및 그에 관한 부수적인 약정의 존재와 내용, 채무 이행 행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보인 행위의 태양, 이행기 전 이행 행위가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기보다 상대방의 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에 착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284-51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누군가를 상대로 단순히 종북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그 표현 행위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 표현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불법 행위 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하므로 누군가를 상대로 단순히 종북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 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쉽게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종북이라는 표현은 과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 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2. 국가정보원 대변인 갑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는 발언을 한 사안에서 갑의 발언이 을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285-097 판결 사건명 퇴직연금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압류 금지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 채권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라고 규정하여 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여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라고 정함으로써 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성질,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 금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정한 퇴직금 채권, 퇴직연금 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 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바. 이는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 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286-33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주식매매대금 반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불법 행위 시 특정 주식의 가격 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주식의 매수 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 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 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 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다 291-313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 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조차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확정 판결은 소송 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 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 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 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 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갑은행이 임차인인 을과의 대출 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로 하여금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갑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로서 을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 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 집행이 종료되어 을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을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다 225-580 판결 사건명 주식 양도 1.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 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라는 의사의 표시, 현명. 의사의 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현명을 하지 않았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 행위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적법한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 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로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라는 의사의 표시, 현명. 의사의 표시는 방식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2. 대리인과 사자를 구별하는 기준. 이는 변호사가 각종 권리 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 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에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달리 사자는 본인이 완성해둔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상. 민법 제116조 제2항. 법률 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는 없다.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 지위, 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행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한이나 재량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의 필요 여부, 행위자에게 지급할 보수나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 변호사법 제3조.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변호사가 각종 권리 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 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일반 법률 사건의 의미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변호사로 보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는 쌍방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 비송, 가사 조정, 심판, 수사, 조사 사건만이 아니라 그 밖에 일반 법률 사건에 관하여도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할 수 없으며 그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이때 그 밖에 일반 법률 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처리나 그 밖에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이러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에도 쌍방 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4.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쌍방 대리 행위는 민법 제124조에 따라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이 경우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쌍방 대리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의 허락이 묵시적 또는 사후 초인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여부, 적극.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 대리 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쌍방 대리 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237460 판결 사건명 임금 1.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무효.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의 공공성,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 소극. 9.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 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 동안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근로기준법에서 소정 근로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 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244499 판결 사건명 인천 미추홀구 축구협회장 지위 확인의 소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에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 단체 자체 및 이때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에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252-162 판결 사건명 약정금 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 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 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라고 정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중개 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의 대상, 중개 의뢰인 및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명, 날인을 한 경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직접적인 대상자 역시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확인, 설명할 사항 중 중개 보수 및 산출 내역을 명시한 것도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도 위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이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한 의무일 뿐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의 대상을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명, 날인을 하였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263-537 판결 사건명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법인과 이사의 법률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2.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 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 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 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 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 적용함으로써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 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2023-258-672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4년 1월 11일자 2023마 7일22 결정. 사건명 상고장 각하 명령. 소송 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 재판장이 소송 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소송 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장이 소송 대리인에게 보정 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의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 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 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소송 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 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 재판장이 소송 대리인에게 보정 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